송강은 자를 공명으로 쓰며 운성현의 하급관리 앞서로 있다. 그의 벼로는 때맞추어 내리는 비라는 뜻의 급시우와 부자 나으리라는 뜻의 호보이란 두 개의 벼로가 있다. 조상 때부터 운성현 송가촌에서 살아온 사람으로 얼굴이 검고 몸집이 작아 사람들은 그를 흑송강이란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다. 송강은 현청에서 서열이 세 번째였다. 비록 작은 시골 현청에서 앞서 노릇하고 있었지만 글씨를 잘 쓰고 벼슬아치로서의 몸가짐이 깨끗한 데다 무에 익히는 것을 즐겼다. 평소에 후골 사귀기를 좋아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높고 낮고를 가리지 않고 잘 대접했다. 그리고 누구든 그에게 필요한 걸 달라고 해서 거절당해본 적이 없었고 남의 어려움을 보면 제 몸을 던져서라도 구해주었다. 대개 송강의 사람됨이 이러했다. 현청의 일을 마치고 나오던 어느 날이었다. 중매쟁이 왕씨 할멈이 한 늙은 여인네를 데리고 서 있다가 송강을 불렀다. 송강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왕씨 할멈은 옆에 있는 늙은 여인네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노파는 동경에서 온 왕씨 할멈의 집안 사람이라고 했다. 식구가 모두 셋인데 어찌하다 보니 운성현까지 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세 식구의 가장인 염씨가 병에 걸려 누워있다가 간밤에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노파와 18살 된 딸 연파석이 남게 되었는데 돈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 처지가 매우 딱하게 되었다고 한다. 왕씨 할멈은 불쌍한 모녀를 위해 장례치를 관이라도 하나 내려달라고 송강에게 부탁했다. 왕씨 할멈으로부터 불쌍한 노파의 사연을 들은 송강은 관을 마련해주고 장례치를 돈도 주었다. 그러자 염씨 노파가 고마워 어쩔 줄 모르며 송강에게 감사했다. 송강과 헤어진 염씨 할멈은 그 길로 관을 사고 장례를 치렀다. 장례를 다 치르고도 송강이 준 돈이 남은 염씨 할멈은 그 돈으로 모녀가 돌아갈 여비로 삼을 생각을 했다. 며칠 뒤에 염씨 할멈은 송강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송강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염씨 할멈은 송강의 집 안에 여자가 없는 걸 보고는 돌아가서 왕씨 할멈에게 물었다. 그러자 왕씨 할멈은 송강이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왕씨 할멈의 말을 들은 염씨 할멈은 자기 딸인 연파석을 송강에게 중매서달라고 한다. 연파석은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 부르는 기녀 출신이었다. 왕씨 할멈은 원래가 중매쟁이라 송강을 잘 설득해서 염씨 할멈의 뜻대로 일을 진행시켰다. 송강은 서쪽 동네에 방 하나를 얻어서 살림살이를 갖추고 연파석의 모녀가 있게 했다. 물론 연파석의 머리에는 구슬 장식이 얹히고 몸에는 비단옷이 감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장례치를 돈도 없던 불쌍한 모녀는 송강이 준 재물로 먹고 있고 하니 모녀의 생활이 나아졌다. 송강은 한동안 연파석에게 흠뻑 빠져서 지냈다. 그 바람에 송강은 재물을 아끼지 않았고 밤마다 연파석을 찾았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차츰 연파석을 찾는 송강의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송강이 본래 여자보다 무에 익히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창 때인 18살의 연파석이 못생긴 송강을 별로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것도 이유였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송강은 첩서우사 장문원과 함께 연파석을 찾아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장문원은 송강과 함께 일하는 압사로서 소장삼이라고도 불리는 자였다. 장문원은 생긴 것이 훤칠했는데 기방을 드나들면서 여자께나 후려본 남봉꾼이었다. 거기다 각종 아끼며 노래도 못하는 것이 없었다. 연파석도 기생 노릇하던 여자라 풍류라면 남한테 뒤지지 않았다. 연파석은 장문원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추파를 던졌다. 여자라면 이력이 붙은 장문원이 연파석의 추파를 못 알아볼 리가 없었다. 게다가 여자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의인이 장문원이었다. 그렇게 오래지 않아 두 사람은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송강과 연파석의 사이는 더욱 멀어졌다. 장문원과 연파석의 일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가 되었다. 심지어는 그 소문이 돌고 돌아 송강의 귀에도 들어갔다. 송강은 연파석이 자기를 싫어하는데 화를 내서 무엇하겠냐는 생각으로 마음을 정리했다. 그리고는 몇 달이나 발길을 끊어버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속이 탄 것은 연파석의 어미였다. 송강이 베푼 은혜도 은혜려니와 그게 아니라도 장문원은 도무지 모녀가 기댈 만한 사람 같지 않아서였다. 어떻게든 다시 송강과 연파석을 붙여보려고 사람을 보내 송강을 불러보았지만 송강은 그때마다 핑계만 대고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해가 저물 무렵 송강이 현청의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유당을 만나게 된다. 유당은 조개의 심부름으로 송강을 찾아온 것이었다. 송강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가 양산박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조개와 그 일행들은
송강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작게나마 성의를 보이기 위해 유당이 쫓기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송강을 찾아왔다. 유당은 조개가 보내는 감사 인사로 금 100냥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나중에 주기가 다시 예물을 더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개가 보낸 편지도 송강에게 주었다. 송강은 그걸 읽어본 뒤에 소매에서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넣었다. 그러나 금 100냥은 받지 않았다. 송강은 조개에게 답신을 써서 유당에게 주어 보냈다. 유당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은근히 걱정되는 송강이었다. 만약 송강과 유당이 만나는 것을 본 공인이 있다면 큰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등 뒤에서 송강을 불렀다. 송강이 놀라서 뒤돌아보니 염씨할멈이었다. 염씨할멈은 송강과 연파석을 다시 이어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정이 뚝 떨어진 송강은 그런 염씨할멈에게 무뚝뚝하게 대했다. 하지만 염씨할멈은 물러나지 않고 송강에게 집에 한번 들리라며 간곡히 청했다. 송강이 다음에 들릴 테니 오늘은 돌아가라고 했지만 염씨할멈은 오늘 가자며 송강의 소매를 잡고 늘어졌다. 꼭 송강을 데려가겠다고 결심한 사람 같았다. 송강이 원래가 남 우는 소리에 약했다. 염씨할멈이 울다시피 하며 매달리자 더는 뿌리치지 못하고 연파석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송강은 얼떨결에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으나 위층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아래층에 놓인 탁자에 걸터 앉았다. 염씨할멈은 혹시 자신이 자리를 뜨면 송강이 그대로 가버릴까봐 송강 곁에 앉은 채 위층을 향해 기다리던 난군이 오셨다고 소리쳤다. 그때 연파석은 방 안에서 홀로 불을 밝히고 앉아 장문원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아래층에서 어머니가 자신이 기다리던 난군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자 그게 바로 장문원인 줄 알고 얼른 뛰쳐나왔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 내려오다가 송강이 있는 것을 본 연파석은 실망했다. 연파석은 그대로 몸을 돌려 위층으로 돌아가 버렸다. 일이 그렇게 되자 염씨할멈의 마음이 급해졌다. 염씨할멈이 급하게 다시 연파석을 불렀지만 연파석은 꼴도 보기 싫다며 만나고 싶으면 송강더러 올라오라고 차갑게 소리쳤다. 그러자 염씨할멈은 송강이 듣고 마음 상할까 걱정되어 얼른 딸을 대신해 변명하며 송강의 옷깃을 끌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송강은 차마 염씨할멈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해 위층으로 끌려 올라갔다. 염씨할멈은 얼른 술상을 차렸다. 염씨할멈 생각에는 남녀를 밤새 한 방에 넣어두면 알아서 일이 풀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억지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말 한마디 오고 가는 것이 없었다. 송강은 자리가 불편해 얼른 돌아가고 싶었지만 염씨할멈이 도통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결국 술에 취한 사람은 염씨할멈 혼자뿐이었다. 그렇게 어색한 술자리가 이어지는 사이 밤은 깊어졌다. 송강은 하는 수 없이 자고 가기로 한다. 염씨할멈은 송강과 연파석을 한 방에 몰아넣은 것으로 됐다 싶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할멈이 나가자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연파석은 옷도 안 벗고 침상으로 가더니 벽을 보고 누워버렸다. 송강은 겉옷은 벗어 옷걸이에 걸고 허리에 두른 띠는 풀어서 침상 난간에 걸어두고 침상 위로 올라갔다. 송강이 풀어놓은 띠에는 짧은 칼과 문서를 넣는 주머니가 달려있었다. 송강은 연파석 곁에 가기 싫어 그녀의 다리 쪽으로 쪼그리고 누웠다. 송강은 이른 아침이 되기 바쁘게 염씨모녀가 있는 집을 나왔다. 그 집을 벗어나니 그동안 참은 화가 한꺼번에 치솟는 듯했다. 송강은 화를 사귀기 위해 뛰듯이 걸어 현청으로 갔다. 송강이 현청 앞에 도착했을 때 차를 파는 왕공이란 늙은이가 전을 벌려놓고 있었다. 송강은 차를 마시며 왕공과 이야기를 나누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자신의 띠를 연파석의 집에 놔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된다. 문제는 그 띠 속에 양산박에 두령이 된 조개의 편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원래 유당에게서 편지를 받아서 읽고 난 뒤 태워버렸어야 했으나 유당과 이야기를 나누다 시기를 놓쳐 집에 가서 태울 생각이었다. 그런데 중간에 염씨할멈에게 붙잡혀 연파석의 집으로 가는 바람에 또다시 시기를 놓친 것이었다. 연파석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을 떠올린 송강은 급하게 되돌아갔다. 한편 연파석은 송강이 걷어차듯 문을 열고 집을 나간 뒤에야 침상에서 기어 나왔다. 그리고는 편하게 잘 생각으로 옷을 벗어 던지는데 침상 난간에 송강의 허리띠가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된다. 연파석이 송강의 허리띠를 집어들자 거기 매여있던 짧은 칼과 작은 주머니가 함께 딸려 나왔다. 연파석이 떨어진 주머니가 묵직한 것을 보고 탁자 위에 쏟아보았다. 그랬더니 작은 금덩이 하나와 편지가 쏟아져 나왔다.
연파석은 먼저 금덩이부터 주워 챙기고 편지 내용을 읽어보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양산박의 우두머리 조개가 송강에게 보낸 것이었다. 때마침 아래층에서 송강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연파석은 얼른 허리띠와 칼, 그리고 주머니를 침상 위 이불 속에 감추었다. 그리고 깊이 잠든 사람처럼 코를 골며 침상에 반드시 누웠다. 방 안으로 들어온 송강은 먼저 침상 난간으로 가서 허리띠를 찾았으나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당황한 송강은 연파석을 흔들어 깨웠다. 그러면서 자신의 허리띠를 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연파석은 그런 거 본 적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아침에 송강이 나갈 때만 해도 옷을 입고 누워있던 연파석이 지금은 옷을 벗고 있는 것만 봐도 이미 자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깨어났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송강과 연파석 사이의 언성이 높아지며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연파석이 조개의 편지에 관해 이야기를 꺼냈다. 송강이 이제는 애걸하는 모양새로 다른 건 필요 없고 편지만 돌려달라고 연파석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연파석은 그런 송강에게 세 가지 일을 들어주면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는 연파석에게 이혼 서류를 써주고 연파석이 장문원에게 시집가더라도 아무 소리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달라고 했다. 두 번째는 연파석이 착용하고 있는 장식이며 모녀가 사는 집에 있는 가구며 송강이 사준 모든 것을 연파석에게 준다는 내용의 문서를 써 달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조개에게서 받은 금 100냥을 연파석에게 달라고 했다. 송강은 속에서 화가 치솟아 올랐지만 참으면서 앞에 두 가지 조건은 들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세 번째 조건은 들어줄 수가 없다고 했다. 왜냐면 조개의 편지에는 송강에게 금 100냥을 보낸다는 내용이 있지만 송강은 유당히 건넨 금을 받지 않고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들어주고 싶어도 없는 금을 어떻게 주겠는가? 송강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세 번째 조건은 힘들다고 했지만 연파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송강이 일단 편지를 내어주고 기다리면 자신의 집을 팔아서라도 금 100냥을 마련해서 주겠다는 타협안까지 제시했지만 연파석은 송강이 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연파석은 조개의 편지를 가지고 관가로 가겠다고 앙칼지게 말했다. 가만히 보면 연파석은 그날 죽으려고 귀신이 든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남편인 송강을 두고 장문원과 노란한 것도 칼 맞을 소린데 없는 돈까지 내놓으라고 억지를 쓰니 연파석이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연파석이 조개의 편지를 들고 관가로 가면 송강은 그 자리에서 죽은 목숨인데 그런 송강을 앞에 두고 없는 돈을 당장 가지고 오지 않으면 관가에 가겠다고 하니 죽으려고 뭔가에 씌어도 단단히 신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송강은 연파석이 관가라는 말을 하자 참고 참았던 화가 일시에 터져나왔다. 좋은 말로 해결하기는 틀렸다고 생각한 송강은 눈을 부릅뜨며 마지막으로 편지를 내놓을 생각이 없냐고 연파석에게 물었다. 하지만 연파석은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죽어도 못 내놓겠다며 버텼다. 다시 한번 송강이 되물어도 돌아오는 연파석의 대답은 현청에서 돌려주겠다는 비아냥뿐이었다. 화가 난 송강은 연파석의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확 걷어 젖혔다. 그랬더니 연파석이 거기 감춰져 있던 물건을 자기 가슴에 꼭 껴안았다. 그런 연파석의 가슴 앞으로 애타게 찼던 허리띠 한 끝이 보였다. 뜻밖으로 쉽게 찼던 물건이 나오자 송강은 양손으로 뺏으려 했다. 하지만 연파석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저항했다. 두 사람이 허리띠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데 허리띠에 묶여있던 칼이 먼저 튀어나왔다. 송강은 급한 대로 그 칼을 잡았다. 그러자 그걸 본 연파석이 제명을 재촉하는 줄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서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자 그때까지만 해도 편지를 돌려받을 생각뿐이었던 송강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바로 연파석을 죽여버리자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자 안 그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있던 송강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연파석이 두 번째 소리를 내지르기도 전에 오른손을 들어 칼로 그 목을 찔러 버렸다. 천하의 호인으로 소문난 송강도 모진 연파석에게 몰리다 보니 끔찍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 결국 송강은 도망자가 되어 아우 송천과 함께 소선풍 시진에게 위탁하게 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